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링크를 공유를 했어요. 링크는 어, 지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폴더를 공유를 했고요. 유튜브에도 링크를 걸었고 카카오톡으로 또 보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처음 볼 것은 1장이 될 거예요. 지금 몇 장 더 붙여야 되는데 제가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끝난 상태고 1장부터 볼 거예요. 1장.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를 간단히 보고 좀 갈게요. 저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은 오라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배워볼 거예요. 오라클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이렇게 있고요. 회사 이름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랑,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름이랑 회사 이름이 같고요. 저희는 이제 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배워볼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도 부르는데요. 검색을 좀 해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요.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는 것.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워볼 것은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배워볼 건데요. 이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불러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서버라서요. RDBMS 이렇게도 부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차근차근 데이터가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관계형 데이터가 무엇이고, 비관계형 데이터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쭉 다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스키마라고 부르는데요. 스키마 모양? 어이? 스키마 아이콘이라고 해보죠. 자, 지금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스키마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네요. 그죠? 보면 다 스키마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원통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고요.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잘 쓰지 않는데 뭐 쓰는 것도 종종 많이 있죠. 이렇게 생긴 하드디스크라고 보이는 게 있죠. 자, 여기 디스크라는 곳에 엄청나게 촘촘하게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010101 데이터를 여기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마크를 해요. 마크를 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요 핀이 보이죠? 그죠? 요 핀이 그 데이터들을 읽어요. 자, 이런데 요 디스크의 형상들이 차곡차곡 쌓인 모습을 우리가 스키마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놓는 곳이다. 이런 거죠. 실제로 이 HDD라고 하는 요 디스크 형태의 우리가 저장 공간이죠. 이 저장 공간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해놓은 데이터의 보존율이 굉장히 좋아서 이것들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프 형태의 저장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구글에서 유리에다가 새기는 것도 만들었고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이 사용했던 저장 방식이고요. 지금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배워볼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스키마의 모습 있죠, 그렇죠? 여기 말고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에다 디스크가 쌓여 있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오라클 회사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 오라클도 이렇게 스키마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회사가 건물이 이렇게 디스크가 쌓여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본인 회사.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 회사는 초록색 건물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라클도 본인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디스크 모양으로 이번 디스크 핀처럼 생겼네요. 왼쪽에.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을 배워볼 거고요. 이거 말고도 MySQL이라는 것도 있고, 포스트그레라는 것도 있고, 마리아DB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라클을 배우는 이유는 일단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언어 중에 하나가 오라클 SQL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대비도 할 겸, 그 다음에 기업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도 이제 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굉장히 잘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오라클을 배우고 나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오라클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실무에 가서는 실제로 오라클보다는 MySQL이라는 거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볼까요? 보면 이제 돌고래 모양의 요 MySQL 있죠? 근데 이것도 오라클 회사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MySQL도 오라클 것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인수해서 마리아DB라는 것도 나오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언어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내가 오라클을 배운다고 해서 MySQL을 못하는 게 아니고 MySQL을 배웠다고 해서 오라클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오라클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게 된 것뿐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제 저랑 이제 수업하기 전에 이것저것 들은 게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일단은 데이터에 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드린 폴더에 보시면 1장 데이터와 데이터 저장에 대한 제목의 문서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해할 거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모든 것들, 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이 데이터라는 거는 최근에 생긴 말일까요? 옛날에도 있었던 말일까요? 그렇죠. 옛날에도 데이터라는 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이 데이터라는 거를 기록을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사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왕조실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록한 형식들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 이제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은 김민지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대학생인가 봐요. 학과가 컴퓨터 학과고, 학번이 이렇게 있고였죠. 2026년에 들어왔네요. 뭐 점수가 있고, 수강일이 있고, 자, 여기 보이는 이 정보 전부 다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보면 각각의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거는 꼭 숫자만이 아니라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날짜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이제 프로필이라고 해서 김민지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 그것도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문서도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하드디스크가 되겠죠. 아까 하드디스크. 자, 여기에 이제 저장해 놓고 쓰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공되기 전에 값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불러요. 물론 가공이 된 데이터도 데이터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가공이 되기 전, 그러니까 인터넷에 막 떠도는 정보들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라고 부르고요.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정보라고도 불러요. 정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예를. 자, 김민재 학생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데이터가 있는데 위에 보이는 요게 데이터가 거죠. 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것이 정보가 됩니다. 자, 이 데이터를 묶어서 김민재 학생은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95점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것이 정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인터넷에 이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 이런 게 뜹니다.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인터넷에 떠돌거나 아니면 저장을 해 놓은 것일 수도 있죠. 내 컴퓨터에. 또는 뭐 학교 시스템에 저장이 돼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라 부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공을 하면 정보.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지식. 거기 지식 안에서 내가 어떤 통찰을 얻으면 통찰지혜. 이렇게 부릅니다. 통찰지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거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이상한 걸 그려놨는데. 이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제가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취합을 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얻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서 내가 통찰을 얻어가지고 지혜로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 여기 보이는 드래곤은 빼고요. 그렇죠? 드래곤은 이상한 거 빼고. 유니콘인가요? 유니콘은 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있고, 저장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다뤄봤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뤄봤고요. 지금 이렇게 자, 왼쪽에 string name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때 이 name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죠? 변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를 요게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데이터. 데이터의 타입이 뭐인 거죠? 그죠? 문자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들 열심히 이제 복습하고 일을 해서 잘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킴이라고 하는 데이터, 문자열로 된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해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다루기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변수라 하죠. 이때도 이게 뭐예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밑에 보이는 요거는 뭐예요? 그죠? 정수 인트로 된 데이터. 그것을 변수가 참조하고 저장을 하는 거죠. 또는 내가 데이터를 묶어서 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묶어서 할 수도 있죠. 학생의 아이디, 이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서, 얘를 얘기하는 디파트먼트가 되는데요. 디파트먼트. 이럴 때는 이제 학과가 되겠죠. 자, 요런 우리가 클래스를 무슨 클래스라고 부를까요? C에서는 이제 구조체라고도 부르고요. 자바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걸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데, 자, 클래스 중에서도 이렇게 필드만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특정 클래스라고 불렀어요. DTO 또는 빈즈라고 불렀어요. 빈즈. 필드만 해서 저장돼 있는 거. 요게 이제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성자도 있고, 그러면 그냥 클래스고. 클래스인데, 이렇게 필드만 있어서 getter, setter라는 걸로 우리가 캡슐을 하면 DTO, 빈즈 이렇게도 불렀죠. 근데 이제 그냥 클래스라고 하죠. 그렇죠? 클래스. 자, 클래스에는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요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다른 말로? 필드라고 부르죠. 필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는 걸 우리가 어떤 필드라 불러요. 자, 클래스는 필드 말고 또 다른 거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또 어떤 걸 쓸 수 있죠? 그쵸. 메소드. 또 그죠. 생성자.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죠. 클래스는. 클래스는 필드, 메소드, 생성자로 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타입이 되죠.
타입.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상태에서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만들었죠? 그쵸. 객체를 이렇게 생성하면 이때 비로소 데이터가 되죠. 그죠? 이 데이터 이름을 뭐라고 하죠? 객체라고 하죠. 객체. 객체. 근데 이제 쉽게 만들고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인스턴스라고도 하죠. 인스턴스 객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이죠. 자, 요게 클래스, 그죠? 클래스에 있는 필드, 메소드와 생성자도 쓸 수 있고요. 물론 안 써놨는데 별로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요거는 형이죠. 클래스를 우리가 다른 말로 형, 형태 또는 타입 이렇게 부르죠. 어떤 것에 데이터의 타입이 되는 거죠. 데이터의 타입. 여기서 우리가 생성자로 호출하면 그때 객체인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쓸까? 객체인 데이터. 자,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 배운 데이터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이라고 해서 순서가 있는 데이터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맵이라는 것도 해봤고 셋이라는 것도 해봤죠. 근데 이제 다 써볼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번 해봤어요. 이 배열이라는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순서가 있는 데이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쓴 요 친구들 있죠? 변수, 그 다음에 타입의 객체, 그 다음에 배열. 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만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사라져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가 뭘까? 자, 우리가 아까 전에 HDD라고 하는 보조기억 장치만 배웠는데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는 주기억 장치가 존재해요. 우리가 이제 RAM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 자, 이 친구는 전기가 통하는 동안만 데이터를 저장해요. 전기가 통하는 동안 우리가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는 사라져요. 또는 내가 여기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 프로그램 정보를 모아놓는 가상 공간이 생겨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지금 보이는 요 배열이 될 수도 있고 인트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종료가 되면 그때는 램에서 데이터를 지워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에서 돌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 불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실행되는 동안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종료가 되면 사라지게 되죠. 대신에 우리가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이 메모리는 보조기억 장치보다 읽고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뭐 100배, 1000배 뭐 그렇게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대신에 프레시 메모리라고 부르죠. 실행되는 동안만 저장되었다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 게 있으면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파일로 저장하는 거 배웠어요. 파일. 자바에서는 파일로 저장하는 객체가 있었죠. 파일 라이터, 파일 아웃풋 스트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기간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현빈님처럼 뭐 자바 공부를 하는 위키백과를 만든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안 배우고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니까 다들 파일로 저장을 했죠. 우리 이제 다른 친구들도 보면 게임 만든 친구들도 게임에 대한 정보를 파일로 저장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우리는 이 파일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자바 클래스와 거의 동일하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바를 배우면 데이터베이스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요 뭐가 비슷해서요? 방금 배운 요 클래스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 이게 학생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학생 정보. 이렇게 써놓을게요. 뭐 아이디, 네임,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학과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요런 거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정형 데이터라 불러요. 정형 데이터.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아이디, 이름, 학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위에 보면 요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요. 지금 보면 이 한 개의 정보가 지금 현재 요 한 개의 정보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객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죠. 객체. 요거 이제 우리가 로우라고 하는데 로우. 자, 이 로우가 하나의 객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보면 이렇게 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파싱이라는 행위로 자바의 클래스로 데이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뒤에 배워볼 거고요. 클래스의 필드로 객체의 구조를 정의하듯 테이블은 열의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것이 제약을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겠죠. 제약. 아이디는 정수로 되어 있고 네임은 문자열로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종류를 좀 볼게요. 자, 데이터는 여러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대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우리가 숫자 데이터를 배워봤죠? 정수일 수도 있고 또는 실수일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숫자 데이터를 쓸 때는 나이, 점수, 가격, 수량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숫자 데이터를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계산이 가능한 수치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계산이 가능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데이터를 잘 쓰셔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LMM가 AI가 나오면서 숫자 데이터가 아닌 문자열로 된 데이터도 숫자처럼 수치도 보고 그 다음에 계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실제로 이제 데이터에서 숫자만이 수치를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요, 싫어요, 아주 싫어요 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어요. 자, 수치가 가능한가요? 좋아요, 싫어요, 아주 싫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LMM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요? 벡터화 시켜서 수치를 하죠. 좋아요가 싫어요보다 더 뭔가 좋은 걸로 벡터화 시킬 수 있거나 또는 이제 좋아요와 관련된 것.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사랑해요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치화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와서는 문자열도 수치화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웬만하면 수치로 저장할 수 있는 것 또는 수치가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겠죠.
자, 보면 날짜와 시간 데이터도 사실 숫자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숫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숫자를 저장을 할 때, 날짜를 저장할 때 숫자로 저장이 되기 때문이죠. 더 빠른 연도가 있고, 더 빠른 일이 있고, 더 빠른 시간이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구분을 하는 편이에요. 숫자와 날짜는. 날짜는 계산이 가능하죠. 그죠? 날짜는. 이전 날과 이후 날이 계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밀리초로 된 시간을 본 적이 있죠. 1970년 1월 1일부터 계속 시간이 세워지고 있는 형태의 그런 걸 우리가 타임스탬프라고 부릅니다. 타임스탬프.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시간을 수치화시켜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1970년 이전 시간을 보통 문자열 형태로 저장을 하죠. 연월시 이렇게. 그래도 그것도 역시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날짜는 숫자와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날짜라고 하는 고유 형식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문자. 자, 문자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이 문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문자로 된 데이터고요. 그 외에 수치로 저장할 수 있는 숫자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새로 보이는 이 친구가 보이는데 벌차2라고 보이는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가 자바에서 쓰고 있는 스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스트링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벌차라고 불러요. 이때 이제 차가 뭘까요? 그죠? 캐릭터가 되겠죠. 그죠? 캐릭터의 변수라는 뜻이고요. 2는 버전이에요. 벌차라고만 해도 되는데 1이 있고 2가 있는데 2는 가변 길이를 얘기하고요. 1은 내가 예를 들어 문자열을 10개만 저장할 거야. 그럼 10개만 저장하고 20개를 저장할 거야. 그러면 20개만 저장하는 고정 길이. 그러니까 어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레이가 고정 길이죠. 버장 2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변 길이가 고정이 되어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날짜는 우리가 1970년 이전의 데이트. 그 다음에 밀리초로 1970년 이후에 밀리초로 세는 것을 타임스탬프. 보통 이렇게 두 개의 타입을 쓰고 있고요. 보통 이제 생년월일을 데이트. 그 다음에 주문일시를 타임스탬프로 지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자바에서처럼 논리 데이터가 있어요. true, false로 된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 있죠. 이미지, 음성, 긴 문서 이런 걸 이제 large object의 준말인 LOB 이렇게 해서 BLO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용량 데이터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이 대용량 데이터는 웬만하면 저장하지 않아요. 저장하지 않고 따로 스트리밍 서버라는 곳에 이미지나 음성이나 영상 같은 걸 따로 저장하는데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쭉 방금 얘기했던 거 숫자 데이터가 있고요. 계산이 필요한 값 또는 뭐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문자, 날짜, 그다음에 논리, 그다음에 대용량 데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하면 되고요. 자바에서랑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크게 다른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형태가 아니라 구조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구조. 자, 데이터에는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정형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자, 비정형 데이터부터 볼게요. 자, 비정형부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지 않은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 불러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내가 메신저에서 누구랑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 내용이 막 100줄, 200줄 있어. 자,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눴어요? 나누지 않았어요? 나누지 않았죠?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현빈님 생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순재님의 뭐 키가 있을 수도 있고 몸무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나눠져 있지 않죠. 분류되어 있지 않고 그냥 메시지로 쭉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유 형식의 문서일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류를 하면
자, 분류를 어느 정도 하면 그걸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라 불러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이슨, 맵으로 된 제이슨 또는 XML. 우리가 이제 AI 시간에 배웠죠. 한번 좀 볼까? 오랜만에. 자, 지금 보이듯이 이렇게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를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볼까? 그러면 이제 키 밸류. 여긴 정수랑 문자열이랑 여긴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불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라 불러요. 자, 요거 말고 또 대표적인 게 XML이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이 태그로 이 값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만 크게 볼까? 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장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속성 값이라는 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속성. 이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요 태그로 감싸고 있는 이 언컴퍼니 있죠. 언컴퍼니에 속성을 줄 수 있어요. 메뉴에 보면 이렇게 속성이 있죠. 버전은 1.0이고 뭐 스탠달롱 뭐 예스 뭐 이런 식의 뭔가 속성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여기 있다. 좀 키워보고 싶은데 너무 작죠, 그죠? 이렇게 볼까? 네? 아, 밑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보면 colors4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스페셜이라고 하는 속성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XML 같은 경우에는 속성값 여기 있는 데이터에 속성값을 줄 수 있는 게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태그로 감싸고 있어서 이 데이터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 형식이 깨지지 않는다. 잘 이런 특징이 있고요.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것처럼 이 형식이 실수로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럼 좀 위험하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요 XML 같은 경우에는 요 문자로 된 요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을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닫아야 되니까 데이터가 크다라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건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파싱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객체화 시키는 거. 객체화 시켜서 이 데이터들을 찾는 탐색을 해야 되는데 돔 탐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도큐먼트라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돔 탐색을 하는 게 좀 어렵다. 제이슨은 좀 쉽다. 그래서 요즘은 제이슨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정형 데이터 그러면 이런 XML 또는 제이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라 불러요. 반정형 데이터. 자, 요거는 이제 정보 처리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반정형 데이터, 제이슨은 반정형 데이터인가요? 또는 뭐 반정형 데이터를 고르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형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테이블 있죠? 엑셀의 테이블. 자, 그것을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 불러요. 우리가 이제 아까 위에서도 봤는데 제가 이렇게 테이블로 어떤 데이터를 정의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정형 데이터예요. 내가 또 이렇게 민지의 서준의 데이터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테이블로 아이디는 뭐야? 네임은 뭐야? 학과는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놓은 것을 정형 데이터라 불러요. 그래서 테이블로 된 데이터를 전부 다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 부른다. 테이블은 행, 열로 되어 있어야죠. 행과 열로 나누기 쉽다. 학생 정보, 성적 정보, 주문 내역.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정형 데이터로 정의하실 수 있어요. 자, 이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배워볼 오라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정형 데이터를 대표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요즘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요 반정형 데이터도 저장할 줄 알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워볼 뭐 그래프로 된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형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일반적인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요 데이터들은 다 형식이 있어요. 저장될 때 확장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장할 때 txt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비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CSV, 요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을 이제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로 나눈다. 제가 AI 시간에 얘기했죠. 자, 이제 컴마로 구분한 요 데이터를 우리가 CSV,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JSON이나 XML은 반정형. 그 다음에 엑셀 또 뭐예요? 정형 데이터. 그래서 요 두 개는 테이블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료형은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자료의 데이터형이 되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김민지라는 건 이름, 그 다음에 학번은 숫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어떤 타입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죠. 보면 여기 학번은 정수, 이 테이블이 되고, 자, 이름은 문자열, 학과도 문자열, 이런 식으로 학년은 정수.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텍스트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형으로도 볼 수 있죠. 근데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샘플 이쁘게 해놔서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이쁜 데이터는 아니죠. 이쁜 데이터가 아니라 좀 이렇게 중구난방 데이터가 여기저기 뻗어져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CSV 이렇게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를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라인 개잉이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다음 데이터가 되는 거죠. 컴마로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JSON 형식이 있고요. 아까 봤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거 테이블이 되겠죠. 엑셀도 테이블이고. 근데 왜 관계형이냐? 자, 관계형. 자, 왜 관계형이라고 하냐면 테이블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지금 말고 좀 천천히.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장하는 방식에는 메모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볼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하실 수 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 저장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램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죠. 매우 빠르지만 접근 속도도 빠르지만 즉시 사용할 수 있지만 사라진다. 단점이 있다. 영구적이지 않다. 파일로 저장하면 우리가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왜 써야 되냐? 데이터베이스. 자, 우리가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요거. 자,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뭐? 구조적으로. 아까 봤던 행에 어떤 데이터는 정수야? 어떤 데이터는 뭐 논리형이야? 어떤 데이터는 데이트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불러요. 자, 이걸 줄여서 DBMS 이렇게 부르죠. DBMS. 이때 요게 B가 이렇게 대문자겠죠? 아이고. 자, DBMS. 그래서 DBMS. 오라클이 대표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래서 관계형을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RDBMS 이렇게 불러요. RDBMS. 그래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가 아니라 반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그냥 데이터베이스도 존재하더라. 자, 그래서 특징을 다시 보면 구조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대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일로 저장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드디스크의 용량만큼만 저장할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데이터베이스의 용량만큼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확장 가능하다. 확장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면 나만 접속할 수 있는데 이건 서버기 때문에 시스템이면서 서버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데이터를 접속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중복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파일로 저장하면 버전 1, 버전 2, 버전 3 뭐 또는 똑같은 이름인데
뭐 확장자가 다른 것 또는 확장자는 같은데 이름이 다른 것 뭐 이렇게 데이터가 일관성 없게 계속 저장될 수 있는데 DBMS는 이미 구조를 정해놨기 때문에 중복이 없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를 표현할 수 있죠. 그건 이제 RDBMS의 특징이고요. 자,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되면 검색도 좋고요.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면 파일을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검색을 할 수 있는 SQL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그걸 쓰면 검색도 되고 그 다음에 수정도 쉽고 삭제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조회만 해 어떤 사람은 수정도 돼 이런 식으로 권한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간의 관계도 정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쿠팡에 회원가입을 하면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해도 데이터베이스. 내가 네이버에서 지도로 검색을 했어. 무언가를. 그것도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된다. 그래서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뒤쪽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요것도 좀 이따가 한 번 더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요것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너무 앞쪽에다가 많이 몰아놨네. 그래서 밑에 7번 가면 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가 작을 때는 상관없는데 양이 많아지면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곳에 반복 저장될 수도 있고 여러 파일을 동시에 바꿔야 할 수도 있고 데이터 찾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혼자서 써야 되죠. 파일일 때는 여러 사람이 쓰기도 좋고 내가 예를 들어 순재님한테 이 파일 열어서 보세요. 그럼 못 열어보죠. 제 컴퓨터에 있는 거를 제가 순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동시에 접속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서로 관계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쿠팡에 내가 회원가입을 해서 장바구니를 만들었어. 장바구니에 어느 주문하려고 했던 내역들이 10개가 있어. 그러면 경민의 데이터, 경민의 장바구니 데이터, 결제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서로 관련된 데이터들을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발자라면 데이터의 관계를 정의를 하고 그걸 저장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가 갖춰야 될 소양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볼 거고요. 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했던 말들이 쭉 있으니까 보세요. 정리도 있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